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게 바다의 역법입니다. 역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11월 21일 이렇게. 이것은 태양력에 근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지역은 독자적인 문명을 만든 것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할 때 동양은 음력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음력으로 세잖아요. 그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 그 음력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태양력으로서 양력 문화권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동서양을 많이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 역법을 가지고서도 기준을 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야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바다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이긴 한데요. 한물, 두물, 세물, 네물 이렇게 세어가시는 걸 되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물부터 15물까지 세어가는데 그게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역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달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름달이 떴을 때 또 금음달이 떴을 때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냥 금음달 15일에는 물살이 세 또는 뭐 음력 30일에는 물살이 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물, 두물은 초하루 7물, 10일, 음력 10일이 한물이고요. 저쪽 남쪽, 그 경남 쪽으로 가면 음력 9일이 한물인데, 독자적으로 그 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역법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역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언뜻 드러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 물대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국가유산 지정하기 위해서 최종 심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연구 책임자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 논의가 뭐였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해양 문화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물대라고 했을 때 물에 뗀 때처럼 물에 낀 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때를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드잖아요. 근데 타이드는 타임에서 왔어요. 시간에서 얘가 순환하듯이 시간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물때를 또 한자로 하면 조석이거든요. 근데 조석도 아침 조자 저녁 석자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물수변만 붙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물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물때를 그냥 이렇게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때 조석, 타이드 이렇게 하면 우리의 특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물때력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때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의 어떤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바다 사람들은 아까 우리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사람들은 그 물때의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명을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이 특별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이제 조석이 밀물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다시 썰물이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리아스식 해안에다가 중국하고 이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쪽은 조석 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지고 근데 여기는 리아스식 해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간중간에 물때 이제 조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무조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물이 돌기만 해요. 저렇게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돌기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인천 지역은 8, 9m로 굉장히 크기가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선이었던 데가 지평선으로 바뀌고 막 그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제가 온 목포 지역에서는 한 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찍어봤는데 부산 기장 쪽에 가면 한 1m 정도, 1m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문진이라든가 강릉 쪽으로 가면 강릉 밑에까지 이렇게 동해안 쪽은 전부 다 20cm,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저 지역은, 동해안 지역은 조석이 없다. 그래서 임금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야, 왜 서해안은 조석이 있는데 동해안은 조석이 없는지 이걸 살펴봐라.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도 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넘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조석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좀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여기 혈구사라는 시인데요. 강화도에 있는 혈구산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문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는데 조수가 초하루와 금음 달력이 된다. 역법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예전 사람들부터 조수라고 하는 게 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조수 그 물때가 달 때문에 생긴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여기 해양박물관이니까. 그런데 되게 그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금음달이 떴을 때가 조석이 세냐, 보름달이 떴을 때가 조석이 세냐, 반달이 떴을 때가 그러느냐, 이런 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금음달이 떴을 때하고 보름달이 떴을 때는 서로 인력 관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 조석이 엄청 세집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반달이 떴을 때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직각으로 돼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석이 제일 약해져요. 힘이 제일 약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민간에서도 기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선제도 어민이 이제 그린 거거든요. 이 물대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은 15일 후에 똑같은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10시에 만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15일 후에 10시 부근에 또다시 그 시간에 만조가 돼요. 근데 만조 시간이 다 달라요. 목포에서 제가 왔는데 목포에서 인천까지는 만조 시간이 4시간이 차이 납니다. 목포가 10시에 만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은 한 14시 정도에 만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기가 만조가 되고 만조가 되고 만조가 되고 만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순서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달라요. 만조 시간이. 그래서 이분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저기 음력 날짜잖아요. 음력 1일부터 15일까지 했고 음력 16일부터 30일까지 해놨는데 만조 시간이 제일 위에 보면 5시에 만조가 되잖아요. 다시 여기 이쯤 되면 여기 다시 이 시간에 만조가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그걸 이분들이 이제 물대라고 하는 순환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어떤 어민이 들고 있는 걸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집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물대시계라고 자기는 들었다고 그래요. 물대시계가 저렇게 방위를 표시하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물때나 이런 것들은 다를 텐데 어떻게 시간을 봤을지는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저것과 비슷한 것을 조선시대 1800년대에 그 조석 지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유치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화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는 때예요. 이게 몇 물일까? 우리가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이렇게 세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고서 옛날 어떤 사람은 물이 세게 들어오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이 약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참고로 물살이 제일 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시면 아까 7, 8m가 이렇게 인천에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4, 5km, 3, 4km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거든요. 6시간 만에 거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6시간 만에 다시 그걸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갯벌에 나갔다가 변을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갯벌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면 사고가 나는데 이제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남해안 사람들은 그 갯벌이 많이 열리기를 굉장히 염원해요. 왜냐하면 그 조석 간만의 차가 적기 때문에 갯벌이 넓을수록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해안 사람들은 갯벌이 아무리 열려도 내가 갔다가 돌아와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갯벌이 아무리 넓어도 그게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짝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물빛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윤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윤술이라고 하는데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실은 물을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방금 전에 장면으로 넘어가면 서해안 사람들이 저렇게 밀물이 그 저녁 지금 이제 낮이지만 저녁에 산에 올라가는 그 풍속들이 있었어요. 섣달 금음날이라든가 달이 안 뜨는 날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막 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막 반짝반짝 거려요. 그럴 도깨비 불이 켜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깨비 불이 켜진 데다가 그물을 놓으면 그해 풍년이 든대요. 풍어가 든대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걸 보고 도깨비 불 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장하는 사람들, 정치망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도깨비 불 보기를 했고요. 경상남도 사람들도 똑같이 했는데 경상남도 사람들은 그걸 산망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라본다고 해서 산망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퀴즈 중에 제가 일부러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런 퀴즈를 가끔 내는데 여기 보면 여기 남해 금성리 지족해협이라고 죽방염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멸치 많이 생산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갯벌이 이렇게 많이 열렸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1년 중에 제일 많이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영등살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등시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가 1년에 음력 2월달, 3월달이거든요. 그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남해안 사람들은 전부 다 조개 캐러 가고 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해조를 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해안이니까 영등시 때예요. 가장 많이 1년 중 많이 빠지는 때인데 거리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k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1km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경기도 화성 100ml에서 제가 이제 그 어촌 체험 굉장히 많이 하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주의 간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해안 쪽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몇물 때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써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썰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까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년 중에 가장 물이 적게 빠지는 때예요. 그래서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적어도 한 3, 4km가 빠지는 거거든요. 물이 적게 빠져도 3, 4km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해안 사람들이 서해안 가면 물이 제일 적게 빠진 날이라도 여기는 진짜 물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서해안 사람들은 여기 가서 보면 물이 별로 안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년 중 가장 많이 빠진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면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한물이 가장 물이 적은 날이에요. 제가 아까 역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달력을 세워갈 때 음력 날짜를 세워갈 때 음력 초하루는 언제죠?
금음달에서 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달이 없는 날 일일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점점 커지면서 날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보름달에서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물도 물살이 제일 약한 때를 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여섯물 하면서 일곱, 여덟물에서 가장 세지고 다시 그 다음부터 여덟물, 아홉물, 열물 되면 물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법을 만드는 시스템은 이게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방식으로 채워가는 방식으로 역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과학사 연구하는 분들이 물대 연구를 하신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유산, 무형의 유산들은 되게 민간에서 전승해 오잖아요. 뭐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물대와 관련해서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에도 내가 학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대에 대해서 막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물대를 자세히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물부터 15물까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쓰기도 하는데 그게 조선시대 선비들의 자연 관찰을 해야 되는 그 선비들의 기본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만한 대부분의 학자들, 뭐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물대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실은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고 정제두의 하곡집이라든가 신경준의 도로고라든가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썼는데 신경준의 도로고 같은 경우는 도로 말 그대로 한자로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로 교통할 때 전국의 8도 교통로를 본인이 파악하면서 물길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로 좋은 손을 움직이고 이제 세곡선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물이 만조가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또 빠지면 어디까지 못 가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물대시계 본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잘 보면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달이죠. 네, 달을 그려놨습니다. 예, 달을 그려놓고 가운데는 날짜예요. 초하루, 음력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이렇게 음력 날짜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물대 이름을 그렸어요. 음력 초하루에 7물이다. 음력 초이틀에는 8물이고 초사흘에는 9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한국 여기서부터 이게 이 표시가 이건데 여기는 한국의 조각나루 그러니까 조강이 어딘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우리나라는 조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없죠? 조강이 어디냐면 임진강하고 한강이 그리고 여기 인천 강화에 이 해협이 만나는 이 세 개의 물길이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김포에 조각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를 조상들의 강이다라고 해서 조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김포에 조각나루 검색하시면 지금도 조강 지역이 있습니다. 조강리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생각하던 물대의 기준점은 조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다 마포로 오고 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쪽은 한국 조강의 시간이죠. 축시, 인시 뭐 이렇게 써지고 자시, 축시, 인시 막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국 절강 지역을 예측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 우리한테 물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몇 시에 들어오니까 저기는 몇 시에 들어갈 거다. 몇 시에 만조가 될 거다. 이걸 예측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5월 지역인데, 여기는 중국의 5월 지역이 지금 뭐 상해 그 인근에 그 섬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 그 일대를 이제 표현한 것이고, 제일 밑에는 제주도 물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시스템을 이렇게 역법으로 그 완성을 하니까 어디든지 다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본인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음력 초하루를 어디서는 7수라고 표현해 놓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7수, 8수, 9수, 10수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고사신서라든가 연경제 전집이라든가 오주연문장전상고라든가 대산유집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마다 이렇게 물때의 체계를 15일 단위로 다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때라고 하는 게 어민들이 그냥 자연에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자층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자연 그 지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실은 조강을 가고 싶었어요. 조강을 가고 싶었는데 막 좀 날씨가 어두워져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강 밑에가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그 마을까지 조강리는 갔는데 저기 위에 이제 방벽이 쳐져가지고 거기는 예전엔 나루였는데 지금은 못 가게 돼 있어서 조강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강화도를 갔더니 월곶돈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저쪽은 북한 지역이고 이쪽이 남한인데 이쪽으로 물이 쑥 들어가면 이 언덕 너머에 조강나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여기면 조금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겨울에 찍어가지고 이제 얼음들이 좀 떠다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물때가 조선 간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음양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도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숨 쉬잖아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어떻게 마시냐면 갑자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여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물이 드는지 모르게 계속 들어와서 만조가 됐다가 서서히 빠지는데 또 빠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숨을 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음양오행으로 막 풀려고 하는 게 1800년대 학자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학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바다가 숨을 쉬는데 동해안은 바다가 왜 숨을 안 쉬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거의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저기는 무조석의 바다인데 왜 무조석이 생기지?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야 바다가 숨 쉰다고 하는데 너네 왜 거기는 숨 안 쉬잖아. 이상해. 그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해 무조석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입증하기 위한 이론을 막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수는 양수이고 석수는 음수이니 해를 따라 불어나고 달을 따라 이동한다. 동남쪽에서 시작하는데 동남은 양의 바다이고 물이 뜨거워지면 곧 끓고 끓으면 곧 일어나면 다시 멈춘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제일 빠른 데는 저기 울돌목입니다. 명량해전을 그래서 저기서 한 거잖아요. 저기가 이제 두꺼운 화살표일수록 센 건데 조수의 흐름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는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서해안으로 올라가고 썰물이 빠질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수의 온도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장 이 차이가 제일 적은 해역이 여기 서남해 진도 밑에 있는 조도군도 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중에 우리나라 해역 중에서 가장 그 온도 차이가 적은 지역이고요. 물살이 가장 센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자연산 미역 혹시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연산 미역이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는 울산 미역이 제일 비싸고요. 또 한 군데는 진도 조도 미역이 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다 자기 미역이 맛있다고 해요. 어디든지 다 자기 미역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물살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많이 시달려서 먹으면 식감이 쫄깃쫄깃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끓인 것보다 우리는 지금 사서 먹는 미역은 그냥 풀어지잖아요. 근데 자연산 미역은 안 풀어져요. 원래부터 이렇게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끓이고 난 것보다 두 번째 끓였을 때 훨씬 맛있습니다. 거기서 우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국에 미역 조사를 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여기 소청도에서도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미역 중에서 같은 미역인데 물살이 센 지역에서는 이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생긴 게 아니라 옆에 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잎이 가늘어요. 그래서 물살이 센 데는 잎이 가늘고 물살이 안 센 데는 잎이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살이 센 데는 가세미역이라고 그러고 물살이 적어가지고 잎이 막 붙어 있는 데는 떡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세미역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물이 직선으로 오고 가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타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고 빠질 때도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원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질수록 물살이 센 거고 타원이 적게 찌그러질수록 물살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센 곳이 여기하고 경기도 우리 여기 있는 인천 지역하고 서남해 지역하고 이쪽이 이제 가장 물살이 센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조와 간조의 차이, 그 이름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어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밀물과 썰물까지의 거리 그 동안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밀물이 시작될 때는 초들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는 중참 또는 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많이 만조가 됐다 그러면 참바지, 뭐 왕참, 참대, 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만조는 참이다 라고 하는 이름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살을 많이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고기 잡을 때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냐고 물어보면 물이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물이 멈춰가지고 살짝 돌 때, 그게 정족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멈출 때. 그때 고기가 제일 많이 문대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이름이 굉장히 다른데 어디는 뭐 네버지물, 자배기, 뭐 물참, 물새기 뭐 굉장히 다른데 정조기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물이 빠지면 초썰물, 중썰물, 뭐 가세탕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시면 간물, 왕간물, 가세물, 가세탕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조, 간조할 때 간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물때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경기도 사람들은 한물, 두물이라는 표현 안 써요. 강화도 사람도 그렇고 인천 사람도 안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한매, 두매라는 표현을 쓰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쪽에 해안가에 가면 이제 그 식당에 달력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한매, 두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매는 어디서 왔을까요? 뭐 종이 한매, 두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연구자들이
그 옛날 고어를 찾아보니까 매는 고구려 말에서 왔대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물을 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게, 그래서 여기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은 물때를 셀 때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 다섯 매 이렇게 세거든요. 이 사람들은 경기도 말이 아직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 인천 덕적도라든가 인천 강화도라든가 여기 가면 한 매, 두 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한마, 두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마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어요. 혹시 올해 길진 않았지만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 장마는 한자어가 아니에요. 네, 길게 물이 쏟아진다 라고 하는 게 장마잖아요. 그래서 마라는 것도 물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방향에 따른 바람 이름도 전통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한이바람 있고, 네, 높새바람 있고, 새바람도 있고, 네, 마파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파람이라는 이름도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파람은 특징이 뭐냐면 습기를 몰아오는 바람이에요. 남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바람 연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는데 섬 사람들이나 어촌 사람들이 대부분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끈적끈적하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많아.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거칠대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북쪽에서 오는 바람, 한이바람이라든가 높새바람이라든가 높바람 이런 바람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오거나 서쪽에서 오는 서풍은 하늘 높은 데서 오기 때문에 위에는 세게 불어도 물속은 잔잔하대요. 그래서 항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상쾌한 바람이 온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매하고 마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무새라는 표현을 해요. 한 무새, 두 무새 이렇게. 그리고 나서 통영, 거제 이쪽으로 가면 한 물새, 두 물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물새, 두 물새 이렇게 되네. 이 사람들은 이제 물의 힘이 한 물새대, 두 물새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름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아시는 표현 중에 사리떼하고 조금떼를 아실 거예요. 물살이 셀 때를 사리라고 하고 물살이 약할 때를 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셀 때에 독살이라든가 돌살 같은 데서는 물이 세다는 건 물이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이 넘어가지고 고기에 잡히는 거고, 조금 때는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하는, 물이 약하다, 물이 조금밖에 안 온다라는 뜻도 담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물이 약해요. 그래서 정치망이라든가 아니 돌살이라든가 어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실제는 그런 때는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물이 약하면 거기에 고기들이 잘 안 걸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히 참고 삼아 좀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때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민들 중에서 좀 더 발달한 사람들은 봄물, 가을물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봄이 되면 밤에 물살이 셌는데 가을이 되니까 물살이 아침에 세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양학에서 일조부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2번 조석한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6시간 정도 밀물이 들어오고 6시간 정도 빠지고 또 6시간 정도 밀물이 들어오고 6시간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은 우리나라는 4번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 적도 부근이라든가 저 북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하루에 2번만 변하는 데도 있대요. 지형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하루에 물살이 변해가는, 물의 이제 시간이 변해가는 게 24시간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 만조가 10시에 됐다. 그러면 내일 만조는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만조가 돼요. 그 다음에는 11시 뭐 20분에서 뭐 30분 그때 이렇게 만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50분씩 늦어지다가 결국 15일 후에 딱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조부등이어가지고 아까 밀물이 2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썰물도 2번 빠지고. 근데 그 2개가 같지 않다는 걸 일조부등이라고 합니다. 그 2번 중에서 한 번은 세고 한 번은 약하다라고,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리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봄물, 가을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밤물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서해 지역 있잖아요. 여기 강화도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인천 지역은 밤에 봄에는 밤에 물이 많이 빠져요. 낮에 물이 더 적게 빠지고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같은 시간에 남해 지역은 낮에 물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미역 따러 가야지 또는 오늘 조개 채취하러 가야지 그러는데 물이 많이 빠지는 시간에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밤물이 세니까 밤에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차이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 외에 이건 뭐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사리 때에는 물이 많이 빠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리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를 뭐 센 사리라고 하고 물이 적게 빠지는 사리를 족사리라고 이렇게 약사리, 족사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 게 보름달이 떴을 때 센 사리잖아요. 물이 많이 빠진 사리면 금음달이 떴을 때 족사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보름달이 떴을 때 센 사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 전에 보름달에 그 센 살이었는데 이제 금음달에 센 살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마다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한 7개월 못 미치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이번에 센 살이구나 아니면 이번에 그 족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그 달이 지구를 계속 돌면서 똑같은 데를 보잖아요. 이제 위치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이렇게 살짝 편차가 있대요. 근데 그게 8.9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주기를 쭉 파악했더니 8.9년 9년 정도 오면 다시 처음에 왔던 시스템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잘 몰라요, 실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바다도 많이 변하는가 봐. 내가 옛날에는 봄에는 뭐 보름에 그 센사리가 들었는데 지금은 뭐 금음에 센사리가 들더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긴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2021년에 그래서 물대나 이제 갯벌 어로하는 거 그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 물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촌 계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살이잖아요. 살이 때고 지금 봄에 이제 전부 다 바지락 캐니까 바지락이 봄 바지락 가을 낙지 그러거든요. 봄에 바지락이 맛있고 가을에 낙지가 맛있다 그래서 봄 바지락 이렇게 채취하는 거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앞에 있는 무인도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채취하는데 막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집마다 한 가구씩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은 섬에 다른 마을 이장님한테 그 다음 15일 지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장님 이번에 살이니까 저 조사 한번 갈 테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나와 있는 거 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가면 사람들 나와는 있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지? 사리 때 이때 조개 많이 캐야 되고 이때 조개가 맛있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봤는데 노인분들 몇 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도 보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빠지는 시간인데 오늘 그 조석표에 보니까 근데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무인도인데 물이 다 빠질 정도로 빠지잖아요. 근데 저기는 마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빠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얼마 안 빠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리라고 생각하는 물때가 아주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족살이나 센사리에 따라서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어민들한테 한물때, 두물때 작업할 것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언제 가야 되느냐. 사리 때라고 해서 반드시 조업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경험상 이해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기 사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저걸 보고 그 독장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내냐면 봄바지락이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봄에 바지락 다 먹으려고 하니까 또 그때 많이 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아까 센사리도 있고 족사리도 있으니까 딱 한 달에 3, 4일 정도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지락을 캐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여기 주변에다가 저렇게 파고 돌을 이렇게 놓고 나서 자기가 바지락 판 거를 망에 넣어놓고 살려놔요. 살려놨다가 다음 조금 때 가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 때는 다 파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때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좀 살려놨다가 편하게 이제 다음에 가져가서 살려놨다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물때를 이용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하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영등사리 들어봤냐고 했을 때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서해안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서해안 사람들한테 1년 중에 물살이 제일 셀 때가 언제예요? 물어보면 전부 다 한 90% 이상은 백중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남해안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등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왜 서로 차이가 있지?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서해안 사람들은 워낙에 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가끔 정부에서 경고 이렇게 문자 올 때 있잖아요. 이때는 해일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백중 무렵이면 음력 7월 15일 넘어서 그때쯤인데 그때 넘어 8월, 9월 이렇게 되면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 만조가 되면 해일이 엄청 크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두려운 물때인 겁니다. 이분들한테. 서해안 사람들한테. 근데 또 1년 중에 이제 2번 물살이 셀 때가 백중하고 이제 영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등사리 때는 물이 많이 빠져요. 근데 백중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고 차이를 좀 비교하면. 근데 영등사리는 남해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해안은 물이 적게 빠지잖아요.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으니까. 그래서 남해안 사람들은 영등사리만 되면 그동안에 바다에 나가는 걸 금해놨다가 뭘 하냐면 깃발에 영자를 써가지고 영튼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깃발 세워서 영트니까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작업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가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물때에 따라서 많이 있는 곳은 또 그 많은 것만의 차이가 있고 적게 빠지는 곳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국제학술대회 할 때 남태평양에 피지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피지 사람들도 썰물로 해안가에 이렇게 갯벌 이렇게 해안이 드러나면 그걸 피지 타임이라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때 가면 전부 다 그 바닷가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때 피지 사람들의 타임이다. 그래서 피지 타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역별로 남해안에서는 영등사리를 중시하고 서해안에서는 백중사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든가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이라든가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 축제할 때 보면 영등사리 때 하거든요. 그래서 영등시 때는 음력 2월, 3월 때는 물살이 세지만 그때는 물이 많이 빠지는 때이고 백중 때는 그때도 물살이 세지만 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인천부터 시작해서 서산, 당진 뭐 이쪽까지는 한매, 두매 하는 매라고 하는 표현하는 번역이고, 그리고 그쪽 밑으로 서해안 밑으로 내려오면 마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서남해 목포 쪽에서는 한물, 두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쪽 경남 쪽으로 넘어가면 한무새, 두무새 하더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조선 후기부터 동해안 지역은 무조석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놨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대 체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하루를 7물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초하루를 8물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어디 지역 갔더니 오늘을 7물이라고 하는데 어디 지역 갔더니 오늘 8물이라고 하네. 이게 근데 그 전에 조사했던 사람들이나 이번에 제가 물대 조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완벽하게 라인이 있어요. 어떻게 라인이 있냐면 여기 보성 등량만이라고 있거든요. 장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데인데 장흥 회진면하고 관산읍하고 이 사이에서 회진면까지는 초하루를 7물로 세요. 그래서 여기 청산도가 있는데 청산도도 초하루를 7물이라고 세고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제주도 우리 비행기 타고 내리잖아요. 제주 항구도 있고 국제 항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초하루를 7물로 세요. 근데 거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천읍으로 나오는데 동쪽으로 가면 조천읍이 나오는데 거기는 초하루를 8물이라고 셉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또 뒤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중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서 강정항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정항하고 법한동이 서로 사이에 있는데 강정항까지는 초하루를 8물로 세요. 그리고 그 옆마을인 법한동부터는 초하루를 7물로 셉니다. 그래서 흔히 낚시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물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서해안은 7물대식 권이고 남해안은 8물대식 권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을 긋듯이 그어지는 것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걸 최근에 물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한물이 제일 물살이 약할 때잖아요. 그때 물이 빠졌을 때 보니까 한물에 0시 무렵에 한물이 드는 지역. 그러니까 0시에 간조가 되어서 한물인데 간조가 되는 지역을 연결해 봤더니 이 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시간에 24시, 23시, 22시, 21시, 20시에 간조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0시에 간조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1시, 2시, 3시, 4시 때 이렇게 간조가 되더라고요. 한물 때. 그래서 봤더니 분명히 조선시대에 학자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학자라면 다 이거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발견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뭔가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날짜를 세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의 아까 오주여문 장전상고에서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저기 등량만 지나가면 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물대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주여문 장전상고에서는 초하루를 8물로 써놓고
도로고에서는 초하루를 7물로 써놔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걸 설명하느라고 좀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더 재밌게. 그래서 보면 물이 많이 빠지니까 예전에 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섬에 배를 못 띄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갯벌이 많이 쌓여가지고 수심이 낮으니까 배가 안 뜨는 경우도, 큰 배가 안 뜨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데 이런 데에 노두를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km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돌을 이렇게 막 놔가지고 물이 빠지면 여기를 이렇게 돌로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두돌을 많이 놔가지고 이걸 노두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두를 건너서 가는 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냥 물만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이거 그래서 이제 요즘 항공사진 서비스가 이제 1960년대, 50년대에 찍어놓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사진 보면 굉장히 예전에 이제 노두들이 잘 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건 클릭을 한번 제가 할 수 있구나. 네, 신안 암태도에서 추포도로 가는 노두길인데 물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뭐죠? 여기서 잘못 빠져나오면 큰일 나겠죠? 예전에 제가 이 사진을 찍는데 바로 이 옆에 도로에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8년에 이걸 놓았고 98년까지는 이 섬 사람들은 여기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노두를 이용하는 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이분들은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재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의 연극팀하고 연극 단체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일반 가마 매는 거하고 한 가지가 달라요. 보통은 가마를 무거우니까 4명이 매죠. 근데 여기는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가마를 맬 때 둘이서 매고요. 그리고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4명은 호흡을 대강 안 맞추고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2명은 반드시 앞에 사람이 한 발 뛰면 뒤 사람도 한 발을 뛰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맞추는 소리를 반드시 했어야 돼요. 그래서 뒷사람이 뛰었냐? 그러면 앞사람이 뛰었다. 디뎠다. 그러고 디뎠냐, 디뎠다, 뛰었냐, 뜯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막 맞춰가면서 여기를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영광의 안마도라고 하는 섬을 가려고 보니까 여기는 매일같이 출항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분들이 여객선 출항 시간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오늘은 한물 때는 7시에 출항하고 두물 때는 7시 30분에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하고 9시 30분에 출항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만조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갯벌 지역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갯벌이 발달하니까 갯벌에 물이 차야 배가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안 항구도 그렇지만 저 건너편 섬에서도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는 시간에 만조를 기해 가지고 출항을 하는 겁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충청도 충남의 보령에 가면 대천해수욕장 있잖아요. 대천항에서 거기 외연열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호도, 녹도 막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막 거기에 이미 써놨어요. 조석간만일 적용일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접안 불가능한 날짜도 있고요. 어떤 때는 화물을 못 실는 날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더 가라앉으면 못 뜨니까 화물을 못 실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예전에 한말에 우리 선교사 중에 유진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산강에서 목포에서 영산포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 최근에 우리 뭐 유튜브나 쇼츠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하는데 세계에 다른 나라의 강이 유명한 세느강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물류도 그곳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밀물이 드는 정오 무렵에 출발하였다. 아마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아마 누나는 배가 강물을 타고 올라가려면 밀물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 거야. 밀물로 강물이 불어나는 것은 6시간이고 그리고 1시간쯤 강물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내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는 6시간 동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류가 밀물로 변해 돌아올 때까지 강 위에서 7시간을 기다려.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는 밀물 동안 타고 갔다가 그 다음 밀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목포가 겨우 시야에서 벗어났을 쯤에 강한 역풍이 몰아쳐가지고 바람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가는데도 그 바람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멈춰서는 거죠. 겨우 출발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는 밀물이 거의 빠져나갈 시간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닻을 내린 채 7시간 뒤 밀물이 다시 밀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때가 새벽 1시쯤이야. 이렇게 해서 이틀 만인 9월 2일 목요일 정오쯤에 나주에서 3마일 떨어진 제창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 1시간 정도면 갈 거리지만 이 밀물을 타고 막 이렇게 갔으니까 아마 여기 강화도, 인천 이쪽에서도 마포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잡고 움직였을 겁니다. 밀물을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소금 생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소금을 바다에서 이렇게 천일염이나 이런 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소금을 바다에서 얻는 줄 알아요. 근데 세계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라든가 정제염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소금이 많았던 지역이 있는데 이게 문화권 쪽으로 나눠져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여기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젓갈 말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식혜 드셔보셨어요? 간재미 식혜, 네, 가자미 식혜 이런 거 드셔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낙동강 동쪽은 식혜 문화권이라고 그러고요. 낙동강 서쪽은 젓갈 문화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석간만이 있어가지고 갯벌 지역에서 소금을 얻을 때 어떤 식으로 얻냐면 자 이렇게 갯벌에 이 함토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갯벌에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소가 이렇게 갈거나 해서 여기를 수분을 날려요. 과거에. 그러면 이 소금, 이 흙이 짜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온 걸 또 이렇게 저어가지고 수분을 또 날려요. 그러면 그 흙이 점점 짜지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밑에다가 이렇게 염정을 이렇게 파면 진한 소금물이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의 소금 가마에다가 이렇게 불을 끓여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뭐 경상북도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은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금을 지게를 퍼가지고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물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 사람들은 소금이 굉장히 많았고 동해안 사람들은 소금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문화가 다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배를 안 딴 생선 생각해 보셨어요? 조기는 배를 안 따잖아요. 드셔보시면 알죠. 굴비 배 따진 거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금이 많으니까 잡자마자 그냥 소금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동해안에는 배 안 딴 생선이 없어요. 오징어, 명태 전부 다 배 따가지고 건조해서 말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소금을 안 뿌리고 말리죠. 근데 조기는 소금을 뿌려서 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진도에 물도깨비라고 별명이 물도깨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뱃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바다에 대해서는 엄청 잘한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선은 배를 따야 되고, 어떤 생선은 등을 따야 되고, 어떤 생선은 이렇게 토막을 내서 말려야 된대요. 그리고 계절에서 여름에 햇볕이 좋다고 생각해도 이때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내놓으면 전부 다 이렇게 상해버린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기 같은 것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파는데 이걸 조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삼천포로 팔러 가면 배를 안 따면 안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삼천포로 팔러 갈 때는 배를 따서 가져가고 이걸 목포로 가져갈 때는 배를 안 따고 가져가고 이런 그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어라든가 삼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을 따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많고 두껍잖아요. 그거는 토막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큰 생선은 등을 따는데 좀 더 큰 생선은 등을 따지 않고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건조를 한다. 그게 소금이 많은 지역에 젓갈 문화권이 발달했던 것과 소금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식혜 문화가 발달한 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또 조석간만에 의해서 소금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제가 오늘 세계 문자박물관에도 다녀왔는데 여기 간척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에서 보면 간척이 안 된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섬이 한 3천 몇 개 정도,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서남해 지역에 한 60%가 있는데, 신안군의 이 브랜드 네이밍이 천사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00개가 안 되는데, 과거에 1004개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면, 간척을 안 했다면 10,000개도 넘었을 거예요, 섬이. 여기 보면 원래 간척 이전에 우리가 이걸 수심을 봐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봤더니 섬이 굉장히 이렇게 커요. 이 큰 섬이 왼쪽에 밑에 있는 섬하고 저 위에 있는 지역도 크게 섬으로 나뉘어 있었고 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비금도라는 섬인데요. 여기 보면 조선시대에 이 파랗게 생긴 점이 조선시대에 섬이 이제 간척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빨간색 부분을 간척을 했고 해방 이후에 노란색을 간척을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의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보면 실은 여기도 섬이었고 여기도 섬이었고 여기도 섬이고 여기도 섬이고 여기도 섬이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의 섬이 됐던 게 실은 몇십 개의 섬이 합쳐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00개 섬이 있는데 간척 안 했다면 한 3만 개는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석간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가 자기 집 한 평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도 우리가 바다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역간척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넓은 갯벌이 수평선에서 지평선으로 바뀌는데 저기가 땅으로 바뀌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갯벌밭이라는 밭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밭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남해안 지역에서 이런 게 발견이 많이 돼요. 남해안 지역 사람들은 조석간만의 차가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갯벌이 있을수록 그걸 많이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수 묘도라는 섬인데 저기가 광양산업단지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다리 밑에 섬이 있는데 여기를 바지락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지락은 이름의 유래가 바지락 거린다고 해서 바지락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주민들 물어보면 바지락이 날아다닌대요.
왜냐하면 입으로 이제 촉수를 내서 이게 물을 쫙 뿜거든요. 그러면 그 물 뿜는 걸로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보소 장흥에 있는 수문리에 있는 이런 갯벌 밭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고흥에 있는 포두면의 남성리라는 마을인데요. 물이 빠지면 이렇게 논밭처럼 되고요. 물이 들면 수평선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해창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보다 한 20, 30배 넓은 지역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 간척을 해가지고 지금 땅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조사를 해봐야지 하면서 여기 보면 물길도 이렇게 중간에 수로가 다 있잖아요. 물이 빠지는 길도 있고 돌담도 이렇게 막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들을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름들을 돌담을 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순우리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살피 하니까 갈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갈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책갈피라는 표현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갈피와 살피는 차이가 있는데, 갈피는 어떤 경계 지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피는 뭔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지점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갈피를 못 찾겠어. 이게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표시물을 세워놓으면 그건 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담을 살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책갈피 하니까 그게 경계 지점이 아니라 이게 뭘 꽂아놓은 걸 갈피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그런 부수적인 또 지식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 관장님 또 이렇게 김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올 여름에 그 김양식을 무형수산으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지정가치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좀 다녀오고, 제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연구 주제가 일본과 한국의 김양식 기술 변화 비교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한국의 김양식이 시작된 데는 그 광양 태인도입니다. 일본의 방식하고 한국 방식은 아주 똑같아요. 일본의 김양식이 제일 많았던 데는 일본 도쿄만이고요. 한국에는 한국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비슷한데 양식을 시작한 시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의 광양 태인도는 1640년에서 60년 사이에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초반에 김양식을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슷하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나무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산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여기에 김이 붙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아무 때나 꽂으면 안 돼요. 추분 시기나 한로 시기에 꽂아야만 그때 김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김 포자가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그때 종자가 팍 퍼지듯이 전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바다색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는데, 그러다가 1800년대에 우리가 이제 지주식 김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도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 또 기술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김양식의 이제 일반적인 형식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건 저런 식이에요. 지주식 김양식이 떠 있는 거. 근데 처음에 지주식 김양식의 형태는 비닐하우스처럼 설치를 했습니다. 한쪽은 갯벌에다가 대나무를 다 꽂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김만 키우고 싶어요. 근데
김에 붙는 게 뭐냐면 팔에도 붙죠. 매생이도 붙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슷한 시기에 또 포자가 퍼뜨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수심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해안가에 보면 우리가 해조류 이렇게 그 바닷가를 해안가를 유심히 보면 해조류는 층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김이라든가 파래나 김이 자라고 그 밑에 가면 이렇게 톳이라든가 이런 게 자라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미역이 자라고 물이 아주 빠지지 않는 잠수해야 되는 정도는 우뭇가사리 같은 게 자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층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위로 올라가면 파래가 있고 김은 그 다음에 김이 있고 그 다음에 매생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 층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바닷가 사람들이 그때 김양식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석간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김이 자라는 바위를 봐요. 그 바위를 보고서 그 바위의 수심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분이나 한로쯤에 거기다 김발을 설치해 놓고 그 수심을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야 매생이도 안 붙고 파래도 안 붙는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온으로 관리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염산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산은 녹조류 같은 거, 파래 같은 걸 녹여버리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다 바깥에 있으면 먼지가 막 끼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미끌미끌한 뭐가 이렇게 그런 게 끼는데 그걸 없애준대요. 근데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 조사를 막 했더니 세계적으로 이제 김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태국 같은 데는 김 과자가 엄청 유명한데 걔네들이 김을 생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초를 가져가서 이렇게 자기 나라 김 과자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일본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400엔짜리고 여기는 1600엔짜리 여기 가면 2000엔짜리가 있거든요. 10장 들어있는데 어떤 건 2만 원이고 어떤 건 4,000원이에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매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 상점은 1690년대부터 김만 팔았던 노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들이 김을 말리면서 이 김의 맛이 어떻고 김의 향이 6점 중에서 몇 점짜리고 김이 입에 달았을 때 말리는 감도 이걸 몇 점을 부여해 놓고 그 김의 색깔 그리고 김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척도로 자기 상점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격을 다 천차만별하게 해놨는데 단골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품화의 과정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중에 김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상품화에 눈을 좀 덜 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물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 직각 바둑판처럼 생겼어요, 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꽂아 놓으니까 물살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든답니다. 그리고 다 녹아내려 버리고. 그래서, 조석간만이 있더라도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수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것도 그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간격을 맞추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살이 약하면 이 병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잡이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저게 이제 새우잡이 중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석간만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 서해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안강망이잖아요. 안강망은 이런 배예요.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시 크죠. 그래서 해양문화재연구소 가면 다 큰 닷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닷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7, 8m 뭐 이렇게 그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 물살을 버티면서 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닷이 클 수밖에 없는데, 닷을 놓고 그물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이든 썰물이든 이게 세게 들어가면서 얘가 물고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은 조석간만을 이용하는 그 어법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보시면 지금은 대나무로 이렇게 하는 그물로 하는데 과거에는 죽방염이었어요. 굉장히 길죠. 실은 저게 다 대나무로 원래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해요. 호남의 어살은 한 변 길이가 600파다. 한 파가 양팔 벌려서 한 폭이거든요. 근데 600파면 한 1km 정도 되잖아요. 실제 저기서 제가 오면서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한 6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갯벌에서도 저렇게 굉장히 큰 어살들을 조석간만에 따라서 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빠질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고기들이 못 나오고 저게 이제 갇혀서 이렇게 잡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꾸로 또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살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유자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에다가 깃발 많이 달고 다니는 것은 유자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이 처음 시작된 데하고 끝날 때까지 한 2, 3km 노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 개 들고 다녀요. 근데 내 거에 그물 어디다 설치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깃발을 옆에 시작하는 데다가 끝나는 데다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걸 수 킬로미터를 이렇게 깔아 놓거든요. 서해안에서 또는 또 동진하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선원들이 우리 배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면 자기들이 끊어버리거나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우리는 저기 가서 또 다른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조석간만이 약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이 길게 있는 게 섞여버려요. 스스로 막 뭉쳐버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또 해녀들은 조금대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물살이 세면 몸이 버티기 힘들고 밑에 뻘물이 올라와서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리대를 이용하는 어법, 조금대를 이용하는 어법, 이런 것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잘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서남해에서 미역 채취하는 걸 해서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조석간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날 무렵에 이렇게 갯바위를 막 닦아요. 갯바위를 아까 닦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쩍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역이 그 쩍이 위에 붙으면 금방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쩍을 다 붙여야 그 바위에 뿌리가 잘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조석간만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봄철에 물이 빠졌는데 햇볕이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미역이 데쳐져 버린대요. 누렇게 떠버리고. 그래서 물을 막 끼얹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몇 군데 안 남긴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까 갯벌밭도 그러고
주민들한테 이거 자연산이에요, 양식산이에요 그러면 자연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보면 실은 이게 인간이 지극히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걸 원시 농업이라고도 하고 불완전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서남해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저기 파란 옷 입은 분이 그때 촬영하러 이렇게 갔는데 배를 이거 채취한 걸 배에다 옮기면서 넘어져가지고 이 이빨이 한 2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나온 사람 거 빼놨다가 신발을 하나씩 담잖아요. 신발을 왜 담을까요? 무게도 다 됐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하나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그냥 던지면 그게 자기 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만의 이제 브랜드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 수 있고요. 이제 동해안에 보시면 조석간만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 그냥 저기 이제 물이 빠지면 거기에서 채취를 하니까 이렇게 그 돌을 닦잖아요. 여기는 해녀들이 들어가지고 물속에 잠수를 해가지고 막 과일을 닦습니다. 저기 보시면 물속에 잠수하면서 이렇게 막 과일을 닦잖아요. 동해안 영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 하고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까요? 미역 채취 금지 이렇게 써졌잖아요. 원래는 이제 동해안에 해녀가 없기 때문에 떼배 타고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해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해녀들한테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되게 절반 이렇게 5대5 정도 이렇게 나누다가 최근에는 이제 해녀들이 나 이거 다 안 가져갈 테니까 돈으로 줘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공동 분배하는 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마을 어장에서 비슷하게 이게 채취를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저기 이제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자연의 순환이긴 하지만 이게 문화화되다 보니까 되게 해안가 지역에서 이런 관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의례를 지내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백고사 지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어선들이 백고사 지내는 시간이 있을 텐데 언제 지내냐면 밀물 때 지내거나 만조 때 지냅니다. 왜냐하면 밀물이 들어오듯이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썰물은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물 때, 만조 때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무새라고 하는 물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이 제일 약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한 물부터 2물, 3물 이렇게 물이 점점 살아나거든요. 물이 살아난다 그래요. 물이 한 3물 때 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안강망 이런 어선들은 3물 때 출어를 하거든요. 그때 물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물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독살에서도 독살 고사 지내고, 백고사도 세무새 때 이렇게 고사 지내고 출항했다가 조금 때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도깨비 신앙이 서해안에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아까 독살고사라든가 백고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게 서해안에 이제 충청도에서 이렇게 해요. 물 아래 김참봉 또는 물 아래 참봉, 물 위에 참봉 이러면서 부르면서
의뢰를 해요. 전남 지역에 가면 물 아래 김서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제주도로 가면 영감놀이라고 있어서 그 도깨비를 영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네 도깨비가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불빛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그 반짝반짝거리면 그 고기가 모인다는 게 우리 집어등 키면 고기가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도깨비가 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도깨비가 이제 풍어를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도깨비라는 이름 대신에 다 다른 이름을 불러요. 어이 김영감, 어이 김참봉, 어이 김생원, 어이 김서방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외에 바다를 관장한다는 용은 뭐라고 부르죠? 용왕. 그러지 않습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왕은 쳐다보기 어려운 존재인데 벼슬을 한 저 참봉이나 영감 정도는 힘이 있어도 인간이 능히 쳐다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동화책 읽으면 도깨비 씨름하고 도깨비 뭐 속이거나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신이긴 한데 신성한 존재이긴 한데 인간과 친근하고 인간이 씨름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겨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도깨비가 어떤 부리면서 풍어를 가져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용왕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왕님한테 이걸 우리 그 풍어 이렇게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곡물을 배 띄워 보내거나 띠뱃놀이 이런 데 있잖아요. 배 띄워 보내거나 그러면 용왕님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제주도에 뭐 이렇게 그 영등꽃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무당들이 그 영감으로 분장을 하거든요. 도깨비로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들고 막 놀다가 배를 띄워보내요. 그게 이제 도깨비를 통해서 용왕한테 이렇게 진상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배를 띄워보내거나 뭘 띄워보내거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이 스티로폼에 띄워보내지만 예전에 그러잖아요. 바가지에다가 참기름 넣어놓고 발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 한 편 읽으면서 이 시가 굉장히 재밌는 시인데 목포에 옹금동 서산동 가면 진도의 뱃사람들이 그 몰려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금 새끼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통영에서도 조금 새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렇습니다. 김선태라는 우리 그 목포대 국문과 교수님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가난한 선원들이 모여 사는 목포 옹금동에는 조금 새끼라는 말이 있지요. 조금 물때에 벤 새끼라는 뜻이지요. 조금은 바닷물이 조금밖에 나지 않아 선원들이 출월을 포기하는 때이지요. 모처럼 집에 돌아와 쉬면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지요. 그래서 조금은 집집마다 애를 갖는 물때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뱃속에 들어서는 녀석들이 10달 후 밖으로 나오니 다들 조금 새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한꺼번에 태어난 녀석들을 훗날 아비의 업을 이어 풍랑과 싸우다 다시 한번 바다에 묻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인 셈이지요. 하여 지금도 이 언덕배기 달동네에는 생일도 함께 세고 제사도 함께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새끼 하고 발음하면 웃음이 나오다가도 금세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이 꾀죄죄하고 소금기 묻은 말이 자꾸만 서럽도록 아름다워지는 건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건 예나 지금이나 이 한마디 속에 옹금동 사람들의 운명이 죄다 들어있기 때문은 아니겠는지요.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뱃사람들이 우수수 나갔다가 한 7, 8일 조업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있던 동네가 이렇게 활기가 막 차면서 또 부부는 그때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때 또 같이 애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주면서 예전에
다른 이제 교양 강좌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새끼 이런 말 안 하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런 말 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말 안 쓰고 그 조도분이었어요. 진도 조도분인데 남편이 목포에 있으니까 이제 남편 보러 간다는 말을 새색시 때 창피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조금 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가요? 그러면 목포에 조금 보러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일반적으로 물대 달력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몇물 이렇게 다 써져 있죠. 여기 인천 해안가 가도 있고 강화도에도 다 이런 달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잘 발달해가지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이걸 서비스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만조 시간, 간조 시간 이걸 다 표시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름을 써놨어요. 이렇게 오늘은 몇 물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는 2개의 물대 체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7물, 8물 체계 있다는 거 한 것처럼. 근데 예전에 8, 90년대에 어떤 한 교수님이 이거 체계가 좀 이상하니까 내가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릴게 해가지고 그분이 만드는 게 뭐 어깨살이 무슨 살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양조사원에서 3개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뭐 노력은 하셨지만 전통적인 체계가 의미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 지역어를 잘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발간이 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가무형유산으로 제가 지정하는 심사를 이번에 지난주에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이렇게 물대라는 다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물대를 잘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림이 예쁩니다.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 우리는 이제 섬을 변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중국은 새로 개발을 할 때 섬 지역을 굉장히 잘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많이 한대. 중국의 광동 쪽의 샤먼이나 이런 데들은 섬이라는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래요. 거기를 다 이렇게 도시로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 여기가 이제 유럽에 있는 수도원 건물이 있는 성인데요. 여기를 이런 데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물 빠지면 이렇게 길이 드러나고 물 들면 이렇게 잠기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인천해양박물관이니까 조석관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자유의 신상 같은 게 물 들면 잠겼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이용했으니까 물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